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계획적인 이러한 기업들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중국 위안화, 그다음에 중국의 이러한 그 문제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어떠한 큰 내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워낙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지금 심각하다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국내외 부채 문제를 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빚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등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보면 빚이 문제다 그러는데 웬걸 최근에 정부가 좀 너무 무리하게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다가 그런 것인지 땔감을 너무 세게 뗀 그런 느낌도 좀 있단 말이죠.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대출 규제 완화를 좀 했었죠. 사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돼요 지금. 근데 뭐 조금 뭐 너무 무리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다른 나라는 어쨌든 긴축 기조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긴축의 강도가 훨씬 약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양적 완화가 많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물가지수도 그만큼 안 오르는 측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가계 부채는 예전부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았는데 이게 최근에 오히려 늘었다는 게 문제예요. 5월 이후에 4개월째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1,068조 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뭐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이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계속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초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시 오르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부의 금리 정책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지만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또 재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착륙도 막을 수 있고 가계대출도 좀 이렇게 통제가 될 위험 관리가 좀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묘수라는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묘수라는 건 딱 게 없고요. 네. 이제 근본 문제를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많고요. 그리고 투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 투기와 투자는 사실 백지반장 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돈을 갖다가 계속 빌려서 없는 와중에서 계속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걸 투기라고 생각해야죠. 투기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자금이 전부 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을 좀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부동산에 다 가니까. 다른 쪽으로 이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을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빌릴 수가 있죠. 자산을 맡기고 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더 큰 집을 산다든가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집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만큼 재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뭐 쌓이게 되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그 경제 취약층에 있어서는 더욱더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을 좀 다시 고려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라든가 시장금리가 너무 낮았다는 것을 저희가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시장 금리보다 자산의 가격 속도가 인상 속도가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래 차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신용이라든가 이제 비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미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높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그 부동산 대출을 할 때 심사나 아니면 기관들의 어떤 잣대를 갖다가 새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만들어서 진짜로 실수요자 위주로 이런 자금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역대급으로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죠.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2%로 기준금리가 벌어졌죠. 와, 이거 지금 처음 아닙니까? 2%포인트.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를 단순히 볼 건 아니고요. 이제 실질금리 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금리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긴 나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의 그 실질금리도 이제는 마이너스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때는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되면은요. 이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실질 금리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이너스 금리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져서 미국의 실질 금리도 플러스 상태로 많이 올라왔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 금리 차도 어느 정도 벌어지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이 어느 쪽으로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건데요. 미국의 절대금리가 지금 5%지 않습니까? 5.5%와 3.5%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 절대금리가 2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2%, 하나는 1%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 2%에 여기서 빌렸는데 저희가 1%로 빌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1% 차이밖에 안 나고 나중에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세금 다 고려하면 크지 않아. 그냥 있을래. 귀찮아. 만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6%와 3%의 차이. 지금 같이 5.5%와 3.5% 차이는 뭐 2배까지는 안 나도 2%라는 큰 절대금리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갈래, 옮겨 탈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제적인 자금 수요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의 수요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에 어떻게 뭐 결정을 할지 간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금리 격차가 날 거라고 생각하면 자금이 안 움직이겠지만 이게 몇 달 지나도 계속 격차가 나네.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러면 막 자금이 대이동되는 어떤 그 티핑 포인트 그런 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예, 그런 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고요. 게다가 달러 자산은 안전 자산으로 통하잖아요. 무위험에다가 안전 자산인데 5.5%야? 이러면 투자할 만하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BEP가 5% 처음에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비용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홍다 사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뭐 그 벽개원이라고 컨트리 그죠. 네. 최근에 또 문제됐더라고요. 최대 뭐 부동산 회사 개발 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에 저금리 상태에서 거의 제로금리 상태였지 않습니까? 저금리 상태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어요. 금리가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금리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는 부담이 엄청 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5%에 있어서는 BEP가 안 맞거든요. 그럼 기업들도 돈을 안 빌리고요. 네. 그리고 뭐 5%면은 중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고요. 이게 오를 것 같으면 이자 비용을 내고서라도 오를 것 같으면 부동산, 집을 삽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용을 얻어 끌어서 자기가 집을 샀는데 이자 비용보다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전세 살죠. 왜 이것을 집을 사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집을 안 사는 겁니다. 옛날에 무리하게 집을 사다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네. 앞으로 높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자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미국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것은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그 우리나라 채권 시장, 우리나라 국채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가 기재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가 있습니다. 네. 이 국고채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무위험 자산 그 채권인 거죠.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통한채, 통화안정증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화안정증권은 좀 단기고요. 그리고 그 국채는 이제 장기입니다. 그래서 뭐 30년, 50년까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채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0조 가량을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채, 회사채 다 합해서 상장지수 채권, 상장 채권의 한 200조죠. 200조 정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혹시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라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혹시 중국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야, 이게 그냥 중국 불황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 그러면 주변 국가에서도 빼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돈이 혹시 이게 나가는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지는 위험성은 혹시 없는지가 여기서 좀 궁금한데요. 중국은 사실 근데 계획 경제고요. 이렇게 자금의 유출입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미리 이렇게 방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엑소더스 같은 경우에는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근에도 보면 중국은 위안화를 굉장히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를 방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방어하냐면 중국 위안화는 한국 원화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결제가 안 되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차익 선물하는 결제 통화라고 하죠. NDF 통화. 그래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없고 해외로 갈 때는 다른 나라 메이저 통화로 이렇게 환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송금을 할 때도 원화를 바로 미국으로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안화도 바로 송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안화 환율을 방어를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차익 선물안을 이용해서 NDF 시장에서 방어를 합니다. 역외에서 네. 역외에서 역의 위안화를 매수를 합니다. 네. 역외에서 네. 역외에서 위안화를 거래를 매수를 하고요. 그 대신 달러를 갖다가 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달러를 매도를 하면 위안화가 수요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안화가 강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역외에서 이것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방어하게 되면은요.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중국까지 큰 나라도 이것을 갖다 달러를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써야 되고요. 저 가면은 이제 그 외환 보유고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크게 변함은 없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는 이 미국 대비 이렇게 덜 올려서 괜찮겠느냐라는 걱정으로 좀 여쭤봤다면 반대로 이제 시각차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라는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또 가계대출, 이게 지금 금리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개인들은 또 힘들고 이렇단 말이죠. 먼저 경제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가 이거 상반기 때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 때 여전히 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금리에 괜찮겠냐 경기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굉장히 부분은 무서운데요. 네, 어떻게 이 부분, 그러니까 현재 금리가 또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우리 경제한테는 이 부분의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조달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채 때문에 빚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계 대출 부담이 이렇게 큰 나라잖아요. GDP 대비 우리나라 그 가계 대출 비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답니다. 네. 네. 그래서 GDP 대비 105%라고 해요. 네. 그래서 스위스, 호주 다음으로 크다고 합니다. 다행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쳐도 호주나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랐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채 문제가 납니다.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시킨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 등급을 하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빚의 영향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헝다 사태 작년 올해 벽기업원의 이런 컨트리 가든 사태도 전부 다 중국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는데 부채가 많으니까 갚지를 못해서 부동산 회사들이 부도를 염려해서 이렇게 환율도 오르고 모든 문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채 문제로 일어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PF나 이런 문제도 다 지금 부채에서 이제 부채는 항상
신용 문제로 비화해서 터지게 되는데 이제 신용 문제는 부동산의 전이가 돼서 뇌관이 돼서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이제 주담대도 조금 풀어준 거죠. 정부에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본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갚으면 됩니다. 갚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누구는 갚지 않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갚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부채를 내서 막는 거예요. 우리 카드 돌려막기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채가 부채를 또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채 상황이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런 그 불필요한 PF라든가 여러 가지 부채가 문제가 꼬이게 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PF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갖다가 대출을 시행하는 회사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은행에서 대출 못 받지 않습니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대출을 해줄 리가 만무해요.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는 뭐 증권회사, 그다음에 단자회사, 그리고 이제 뭐 저축은행 이런 데 가서 이제 빌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높은 금리에 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리에 빌리게 되니까 이 회사들은 다른 본업은 안 하고 이런 부동산 금융에 이제 또 치중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를 대출해서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행사는 그만큼 또 이자를 얹어서 금액을 얹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안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무리를 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부동산 시행사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보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회사채 시장이 어려웠었고 새마을금고가 잠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나오는 얘기들이 뭐 저축은행, 증권사도 괜찮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약한 고리나 아니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 10개 은행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고, 그 다음에 큰 은행들도 몇 군데를 전망을 비관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의 신용 등급 하향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향후에 다른 은행들이나 기업들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가 우리를 공격해서 이제 하반기 내년 초까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신용 등급 하향에 따라서 이제 조달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 더 비싸게 주고 우리가 이것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비구이안 벽계원의 그 사태를 봐도 지금 벽계원의 그 채권이 지금 이제는 그 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제2금융권들도 이제 채권을 다 발행을 하거든요.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PB나 아니면 리테일을 통해서 이러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많이 팔렸죠. 지금까지도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 해서 뭐 낮게는 5%에서 뭐 높게는 뭐 두 자리 숫자 때까지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서 채권들을 많이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신용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신용 이슈가 딱 터지고 나면 이런 것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그게 바로 정크본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채권. 예, 쓰레기 채권이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발행된 채권들의 시장 금리를 잘 봐야 되고요. 조금 더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유가증권들, 채권들을 보실 때는 한 번 더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채권들의 자금 조달 그리고 시장 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하게 빠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양책을 썼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제 내년에 부동산 수요를 올해로 끌고 온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돌려막기. 그래서 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이연하는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연이 가능할지 이것도 약간 궁금해집니다. 이연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부채로 이제 갖고 와서 돌려막기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인 이제 부동산 해결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계속 이제 이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특히나 그 가치 변화가 심한 그런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 가격 변동이 심한 자산에 투자자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을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것은 이제 빚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빚을 많이 내서 이것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위험 자산이 어떤 위험 회피 상황이 왔을 때는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굉장히 위험에 많이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거기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당국이 아무리 잘해도 옆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이렇게 막 들불처럼 이렇게 옮겨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번에는 중국의 어떤 위기론이 진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면 또 이번에도 여전히 한국이 그렇게 위험권에 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중국하고 이제 우리는 조금 그래도 디커플링이 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등급 하향이 있었을 때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제한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랐죠. 주식은 하향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금 채권의 이자율, 시장 이자율도 굉장히 많이 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달 시장도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달러를 선호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일었기 때문에 지금 조달 시장에서는 달러가 지금 풍기 상태로 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많은 영향이 있었고 영향은 제한적이 않았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지금 그 부동산 개발 회사의 이슈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권들이 주로 이제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 GDP에서 이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아권에서 20%가 넘는데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만약에 디폴트로 귀결이 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나라고요. 게다가 뭐 수출이나 수입의 무역 의존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접국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비구압만 해도 작년 그 상반기, 올해 상반기 순손실액이 한 그 1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달러 채권 발행 규모만 해도 약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를 못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원금 상환도 있고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40년 동안 예. 고도 동상을 한 동안 한 번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이제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한 번도 금융 위기를 겪은 적이 없어서 인위적인 계획적인 이러한 기업들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악성 부채라든가 한계 기업들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헝다도 그렇고 뭐 완다나 이번에 베이구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한계 기업들을 계속 존속시키냐 아니면은 이것들을 통폐합시키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 프로젝트를 정부가 정부 재원을 써서 세금을 들여서 이것을 거둬들이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인 결정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동아시아 경제,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중국 위안화, 그다음에 중국의 이러한 그 문제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어떠한 큰 내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문제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기준금리가 1%, 2%로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자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얻으면 다른 것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자본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